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백세 스마일의 강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빅날입니다. 자,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중요하다라는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실제로 40대 이후부터는 해마다 1%씩의 근육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근육이 부족해지면 우리의 인지 기능과 함께 면역력도 떨어지면서 건강 역시도 빠른 속도로 무너진다고 하는데요. 네, 맞아요. 실제로 최근에 한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 이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이제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네. 무려 24%에서 이제 근육이 감소했다는 그런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네. 우리 몸에서 가장 이제 근육량이 많은 데가 이제 바로 이 허벅지 근육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허벅지 근육인데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뭐 젊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뭐 근력 운동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시지만 하루에 뭐 30분 정도 가볍게 산책을 한다거나 혹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이 허벅지를 이제 조였다 풀었다 하는 이런 운동을 하는 네.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 근육 감소량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운동 후에는 이 수분 보충, 물을 마셔주는 게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또 이와 함께 근육의 원료죠, 이 단백질 보충도 틈틈이 해주면 더욱더 좋겠죠. 네네. 네, 이렇게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저희 건강백세 스마일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기다리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02-2000-4907번으로 많은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에 대해서 화면으로 좀 만나볼까요? 덧니와 비틀어지니, 거꾸로 물리니, 또는 주걱턱이나 무턱, 돌출이까지. 만약 우리 아이의 치아가 이와 같은 상태라면 걱정이 되겠죠. 보통 6세가 되면 첫 검진이 권장되는 치아 교정 치료. 방치했을 경우 아이의 성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교합과 각 상태에 따른 치료법, 그리고 성인 치아 교정까지 잠시 후에 제대로 알아보고요. 자, 나이가 들면서 고혈압이나 당뇨, 관절염, 골다공증까지 각종 대사질환과 만성질환이 발생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질환으로 관련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치과 치료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합니다. 혈전 용해제나 항응고제를 장기 복용한 분들이 출혈을 동반하는 치과 치료를 받을 때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자, 치과 진료와 복용하는 양약과의 관계, 스마일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자, 오늘 건강백세 스마일에서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올바른 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치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다른 곳이 아파서 처방받은 약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지? 라고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실 거예요. 네. 자, 이 둘 간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움 말씀 주신 원장님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 함께 원장님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네, 정순태 원장님과 함께 다양한 치과 건강에 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실 때는 02-2000-4907번 기억해서 전화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저희가 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봐야죠. 그렇죠. 네. 자, 최근에 뭐 의학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질환들 약물로서 좀 치료가 가능해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 뭐 과거와 달리는 이런 약물 치료만으로도 좀 증상 완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점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제 시청자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네. 약은 말 그대로 잘 사용하면 약이 되겠지만 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또 독이 된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될 그렇죠. 거고요. 네. 특히 이제 치과 질환이나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에 이제 약을 복용하게 되면 이 약을 잘 이제 모르고 복용을 하거나 혹은 이제 네. 무분별하게 복용하는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를 바로 이제 약으로 올바른 약 복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정순태 원장님, 실제로 그 많은 분들이 네. 자기가 복용하는 약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대 인류는 의학의 발달로 점차 수명이 증가하게 됐고요. 우리가 다양한 검사, 정확한 진단 내리고 약물, 주사, 시술, 수술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되는데요.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도 있듯이 의료에서도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치과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밝은 곳이 있다면 어두운 곳도 있을 수 있다. 아, 좋은 표현이네요. 네, 예. 양날의 검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자세하게 판단하고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대표적으로 어떤 약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자세하게 알아보면 좋을까요? 네, 첫 번째로 고혈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은 혈관 내에 있는 피의 혈압이 증가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쉽게 우리가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나무나 화단에 물을 주기 위해서 호스를 수도꼭지에 연결해서 물을 틀어서 물을 주게 됩니다. 근데 멀리 있는 나무나 화단까지 물을 주기 위해서는 수도꼭지의 끝을 손가락으로 눌러서 멀리 빠르고 강하게 물을 내뿜게 되는데요. 이러한 원리로 혈관이 좁아지면은 피가 더 빨리 빠르게 지나게끔 하기 위해서 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혈압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10대 사망 원인 질환이 되고요. 이것을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얘기합니다. 무섭네요. 네,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게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그리고 피를 걸러주는 필터 기능을 하는 신장, 콩팥 기능이 저하되기도 하고요. 이런 합병증이 나타났을 때 항혈소판 제제를 복용하여 피를 좀 더 묽게 하게 되는데 이러한 약제들로 인해서 치과에서 진료받을 때 주의할 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침묵의 살인자 말만 들어도 정말 무섭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복용하는 약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원장님, 이 고혈압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질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심장의 혈관이 좁아지는 협심증이 있고요. 그게 점점점 더 심해져서 막히는 심근경색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이 생겼을 때는 질환의 증상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 항혈소판 제제를 복용하게 되고요. 혈관이 아주 막힌 거를 좀 더 넓혀주기 위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스텐트를 투여를 하게 됩니다. 시술을 받게 됩니다. 근데 스텐트를 시술받은 다음에는 최소 1년 동안은 약물 중단 없이 항혈소판 제제를 꾸준히 복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그 중간에 치과 진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약을 중단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뇌혈관 질환에서 말씀드리자면은 뇌혈관이 좁아지는 뇌경색이 있거나 또는 막힌 혈관이 약해져서 터지는 뇌출혈 같은 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뇌경색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뇌경색도 마찬가지로 혈관을 좀 더 피를 묽게 해서 피가 작동하게끔 하기 위해서 항소판 제제를 복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치과 진료를 받을 때 되게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환자분들이 이게 어려운 용어들이 좀 몇 가지가 있었지만, 네. 항혈소판이라든지 맞아요. 항응고제 이런 것들은 이제 아마 이렇게들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피가 묽어지는 약. 네. 저희들도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혹시 네. 피가 묽어지는 약 같은 거 드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네. 자, 이러한 이제 심혈관이나 뇌혈관 같이 이제 순환기 장애들이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질환들이 또 우리 이제 풍치라 그러죠. 잇몸 질환하고 또 밀접한 네. 연관이 있다고 하죠. 자, 우리 정순태 원장님께서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치주 질환하고 심혈관 질환은 서로 비슷한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게 발견됐습니다. 따라서 유추해 보건대 서로 비슷한 병인적 경로를 가지게 되고 발병 원인이 비슷하다 보니 치주 질환이 심한 경우는 점차 관상동맥이 심장의 혈관인 관상동맥이 두꺼워져서 심한 경우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심근경색증이 3.8배 정도 증가하는 게 보고되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저도 이제 병원에서 이제 환자를 보다 보면 네. 전신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물어봐야 되고 혹시 그에 그렇죠. 따라서 장기적으로 이제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꼭 네, 물어보게끔 돼 굉장히 있는데요. 중요한 사항일 그렇습니다. 것 예. 같아요. 자, 정순태 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전신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을 우리가 실제 임상적으로 많이 좀 접하지 않나요? 아, 네. 실제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중년 여성이 스킬렌 치료를 받기 위해서 치과에 내원하셨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스킬렌 치료는 굉장히 치과에서 흔하게 하는 치료라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같은 경우는 아스피린을 같이 복용하고 계셨는데요. 치과에 처음에 내원하시면은 병명이나 본인이 갖고 있는 질병이나 복용하는 약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작성하는데요. 이분은
설문조사 작성할 때 약을 복용하는 게 없다고 쓰셨고요. 아이고. 그에 따라서 루틴하게 일반적인 스킬렌 치료 진행해 드렸는데 스킬렌 치료를 받은 다음에 지혈이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압박 지혈도 하고 국소적 지혈제도 썼지만 계속해서 지혈이 되지 않아서 입원해서 지혈제 주사도 맞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7.0 이하로 떨어지는 바람에 수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큰일 났었네요. 네. 이분은 나중에 입원해서 다시 병리 조사를 해보니까 본인이 아스피린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본인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스피린하고 치과 진료하고는 실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진료를 받은 그날이 그의 마지막 날이었었는데요. 진료를 받고 난 다음에 동해안에 가서 일출을 다음날 보려고 했었는데 안타깝게 치과에서 병원에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스케일링 하나 때문에도 네, 입원하는 맞아요. 사태가 생기네요. 그렇죠? 네, 정말 본인이 앓고 있는 기저질환과 복용하는 약물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된 궁금증 여러분들 계속해서 02-2000-4907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고혈압을 살펴봤다면 또 다른 만성질환의 대표 주자죠. 바로 당뇨병이 아닐까 네, 싶어요. 맞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뭐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으면 임플란트 시술 같은 게 좀 어렵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 정수태 원장님. 그렇다면 이렇게 당뇨병을 앓고 있다면 또 다른 문제 어떤 것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당뇨는 혈중에 당 성분이 증가하는 병인데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입안에 빨고 있던 사탕을 손바닥에 올려서 만져보면 되게 끈적거립니다. 우리 피에 이런 끈적거림이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끈적거림이 증가하게 되면서 혈관벽에 피가 더 잘 달라붙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물질들이 피에 더 잘 달라붙게 돼서 병이 더 잘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이유로 당뇨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5대 사망 원인이 되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당뇨의 합병증으로는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심혈관 질환이나 신장 기능 문제는 만성 신부종이 발생할 수 있고요. 치과에서는 이제 임플란트 치료를 할 때 당뇨가 있으면 좀 되게 조심스러운데요. 그 내과에서 하는 검사 중에 당화혈색소라고 있습니다. 이 당화혈색소 검사는 3개월 동안에 우리 몸의 혈당의 평균 수치를 나타내줄 수 있는데요. 정상인은 보통 6.5 이하인 경우가 되고요. 임플란트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우리가 기준을 7.5 이하로 봅니다. 그리고 8.0 이상인 경우는 조절되지 않는 당뇨를 보고 있고요. 당뇨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감염성 질환이 더 잘 발생할 수도 있고 치과에서는 치주질환, 잇몸병, 풍치라고 하죠. 심하면은 봉화지겸, 농양, 괴사성 근막염까지도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병 중에서 괴사성 근막염 같은 경우는 드물지만 치과에서 치사율이 50%에 이르는 좀 무시무시한 병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치과에서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병이기도 합니다. 네, 정말 당뇨병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이라면 치과 치료할 때 염두해야 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판단하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나눠보고 있는 도중에 또 치과 관련 문의, 궁금증 있으신 우리 시청자님 전화 연결된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네, 한번 만나보시죠.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버지.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우리 시청자-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반갑습니다. 39살 미혼 여성인데요. 네. 네, 저는 조금 이게 같은 치과 쪽에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네. 네. 제가 3개월 전에 보톡스를 호기심에 한번 맞았었거든요. 처음으로. 아, 네, 네. 네. 그리고 지금 한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요 며칠 계속 턱이 너무 아프고 네. 뭔가 음식을 씹는데 힘이 안 받쳐주는 거. 그래서 뭔가를 씹어 먹을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삼켰는데. 얼굴 근육에 맞으신 거죠? 네네네, 얼굴 턱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보톡스 그런 어떤 그게 이렇게 3개월 후에 나타나는 건지 이 원인이 무엇일까 아주 궁금해서 또 이게 약물 또 이야기를 하시니까. 네. 네. 일단은 뭐 그래서- 보톡스를 받고 나셔서 좀 턱 쪽에 통증도 있고 아프시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근데 3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 갑자기 이제 이렇게 되니까. 3개월 지나고 나서 네, 갑자기요. 이 원인이 네. 갑자기 지금 이 TV를 보다가 이 원인이 음.
그것 때문인가? 아니면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우리 선생님 정말 네. 많이 걱정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네. 정순태 원장님 바로 연결시켜 드릴 테니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보톡스는 3개월 전 맞으셨다고 했는데 보톡스는 씹는 근육에 주사를 놔서 그 근육의 움직임을 제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과에서는 주로 이 악물기나 이갈이나 또는 저작근이 굉장히 커져서 얼굴이 사각처럼 보이는 경우에서 주로 맞을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3개월 지난 경우는 어느 정도 보톡스의 역할이 좀 작용이 줄어들었다고 예상이 됩니다. 이것보다는 우리가 턱관절의 장애 중 하나라고 보는 저작근 장애가 발생해서 우연히 그 부위가 통증을 유발하거나 잘 움직이지 않았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원인은 이 악물기나 이갈이 또는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많이 섭취하거나 턱을 입을 크게 벌린다거나 그런 또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치과에 가셔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어떤 저의 그 문제일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정순태 원장님께 상담 도와드렸고요. 네, 네. 참고하셔서 좀 관리해보시고 궁금하실 때 다시 한번 전화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그 가끔 이제 환자분들이 네. 오늘 좋은 질문이 나왔지만 무슨 치과에서 보톡스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이제 치과에서 보톡스를 치료하는 이유는 이제 이갈이라든지 이 악물기를 네. 저하기 위해서 보통 사각턱 보톡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네. 이런 보톡스 치료를 치과에서는 뭐 흔하게들 이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진료를 받으신 것 같아요. 자, 이제 질문 좀 더 이어가 볼까요? 네, 계속해서 저희는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죠. 네. 자, 여태 우리가 전신질환에서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골다공증 그러면 사실은 어르신들한테 많이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예, 최근에는 이 젊은 사람들한테도 이 골다공증이 발견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거든요. 자, 근데 이 골다공증 자체는 우리 또 치아가 있는 치조골에 영향을 주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네. 골다공증 때문에 이제 복용하게 되는 이 약물이 또 우리 치과 약물. 치료하고 또 아주 좀 밀접한 연관관계가 네. 있어요. 그래서 정순태 원장님께서 이게 도대체 이 약이 치과 네. 치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골 밀도가 감소해서 쉽게 뼈가 부러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병인데요. 주로 여성에서 폐경기 이후에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하거나 골 대사 질환이 생기거나 남성 같은 경우는 심한 음주를 통해서 뼈가 약해져서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약을 복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복용하다 보니까 비스포스포네이트 약으로 인해서 좀 문제가 발견되기도 했었는데요. 처음에 보고된 건 2003년도에 미국에 있는 치과대학 병원에서 턱에 있는 악골 골수염으로 입원을 해서 그분들을 역추적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골다공증으로 과거에 진단받았고 이걸로 인해서 비스포스포네이트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비스포스포네이트 약은 골다공증, 골연화증, 골감소증, 대사성 골질환, 다발성 골수종, 전립선 암, 폐암 등 여러 병에서 약을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을 수가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혈관 형성 억제제 또는 스테로이드도 함께 투여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비스포스포네이트 약을 장기간 복용한 경우 점차 악골 골수염 가능성이 증가하게 돼서 2015년도에 대한골대사학회에서 발표한 골다공증에 대한 권고안이 있습니다. 치과 같은 경우 말씀드리자면은 비스포스포네이트 약을 4년 이내 복용한 경우는 다행히도 일반적인 치과 진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악골 골수염 발생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에게 미리 주의를 주고 조심해서 치과 진료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 비스포스포네이트 약을 4년 이상 복용한 경우 또는 4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혈관 형성 억제제나 스테로이드 또는 당뇨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악골 골수염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게 돼서 일반적으로 치과 진료는 바로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약을 최소 2개월 이상 중단하거나 비타민 D 플러스 칼슘 복합제제를 복용한 다음에 대체로 복용한 다음에 뼈가 다시 형성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회복해 준 후에 치과 진료를 받을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시구나. 네. 예, 예.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오늘 그 약물 중에 사실은 이게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이제 어려운 이제 어려워요. 네. 약이 나왔는데 네. 내가 먹고 있는 약들이 되게 많고 골다공증 약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네. 그 중에 내가 먹고 있는 약이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약인지 아닌지 알아낼 방법이 환자들은 있을까요? 비스포스포네이트 약은 다른 약들과 좀 다른 점은 매일 복용하지 않습니다. 약을 복용하는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복용하거나 또는 한 달에 한 번 주사를 맞게 되고요. 약을 복용할 때도 흡수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공복 시에 주스나 우유를 제외한 순수한 맹물로 다량으로 복용하라고 하는데요. 다량으로 복용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 약이 중간에 식도에 걸리거나 그러면은 혹시라도 위 식도에 자극, 점막에 자극을 주게 되기 때문에 다량의 물 통해서 한 번에 약이 위까지 내려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통해서 좀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약을 복용하다 보면 좀 설사를 잘 생길 수 있다고 또 병원에서 미리 말해주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 약이 좀 더 발달해서 한 달에 한 번 복용하거나 또는 3개월에 한 번 주사 맞는 약이 주사제가 이제 개발되기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설사 같은 그런 문제점들은 좀 더 증가한다고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뭐 약 이름까지 뭐 아실 필요까지는 어려워요. 없고요. 네. 이제 뭐 다니시고 계시는 이제 내과에서 이 약을 먹고 이제 1시간 정도는 누워 계시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을 먹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네. 조금 뭐 알기 간단한 쉽겠네요. 팁이 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러면 이런 골다공증하고 이런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이제 약을 복용하는 거하고 교정 치료는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골다공증으로 진단받은 경우에 있어서 뼈가 연화되고 부드러워졌으니까 교정치료를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치아 이동이 더 빨리 이루어져서 사실 교정치료는 좀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정치료가 끝난 다음에 반대로 교정치료 전후를 회귀하려고 하는 현상도 더 잘 일어나게 돼서 교정치료로 받은 다음에도 다시 또 재발도 잘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있고요. 골다공증으로 진단을 받은 다음에 비스포스포네이트 약을 장기 복용한 경우에는 골 밀도가 증가해서 교정치료를 받을 때 치아가 잘 이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치아 동요도만 증가하게 돼서 문제만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교정치료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골다공증 약과 치과 치료의 상관관계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이 밖에도 혹시나 뭐 간이나 신장 질환 관련된 약을 복용하시고 계신 분들 주의할 점들이 또 있을까요? 네, 먼저 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간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해독하는 작용 외에도 상처에 났을 때, 상처가 나오고 피가 났을 때 그 피를 지혈시켜주는 여러 가지 혈액 인자들을 생성하는 기능을 합니다. 네, 간 질환이 생겨서 간 기능이 저하되면은 혈액 응고 인자들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해서 출혈이 잘 지혈이 안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신장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신장 기능이 혹시 신장 질환이 있어서 신장 기능이 저하되게 되면은 혈소판 기능도 저하되게 됩니다. 따라서 출혈 경향이 증가하게 되고 혹시 안 좋아서 만성 신부전증이 생긴 경우는 투석을 하게 되고 헤파린을 투여하게 되는데 이 헤파린이라는 성분이 마찬가지로 피를 더 묽게 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출혈 경향이 더더욱 더 증가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이 있는 경우는 또한 면역 기능이 저하돼서 감염성 질환이 더 잘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치과 치료 전후에 출혈 동반한 치료 시에는 항생제를 투여하게 되고 이 항생제도 만성 신부전이 있는 경우는 신장에서 배설되는 기능이 줄어들고 투석을 통해서 항생제가 다 배출되어 버리기 때문에 항생제의
그 양법, 양이나 투여 시기를 신장내과 선생님과 협의하에 진행하게 됩니다. 네, 간과 신장 질환자들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원장님,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네.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쓴다라고 생각하면은 역할이 내 몸 안에 있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에 대한 저항성을 갖게 해주고 염증 반응을 줄여주고 운동선수들이 근육을 키울 때 쓰게 됩니다. 또한 안타까운 점은 이제 면역 기능도 좀 저하되게 되는데요. 이런 스테로이드 성분이 우리 몸에서 부신피질 호르몬을 분비되는데요. 부신피질 호르몬이 부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이 줄어들어서 치과 진료를 받다가 힘들어서 운이 없으면 가끔 쇼크로 쓰러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스테로이드 양을 좀 증량해서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키고요. 반대로 스테로이드 양이 너무 많은 경우는 면역 기능이 저하돼서 감염성 질환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과적인 치과 치료 전후에는 항생제를 같이 함께 투여해서 감염 가능성을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 정순대 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네. 치아 건강을 위해서 혹은 또 다른 이 올바른 구강 건강 관리를 위해서 환자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치과에 보통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충치하고 스케일링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치과 병원에 가서 보면은 우리 입안에 있는 치아나 잇몸을 제외하고도 혀, 상인두, 상악동, 얼굴까지 치료하는 다양한 분과돼서 치료를 받는 큰 병원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인류가 점점 이제 뭐 우리나라 인구도 마찬가지지만 점점 이제 노령화되면서 잇몸 질환이 잘 발생하고 풍치 같은 잇몸 질환이 잘 발생하고 임플란트 치아가 없어서 임플란트 시술도 더 증가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기저질환,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이 있어서 혈소판 제제를 복용하게 되고 간 질환이나 신장 질환이 있어서 출혈 경향이 좀 증가하게 되고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거나 당뇨병이 있어서 감염 가능성이 좀 증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당증 약을 복용해서 악골 골수염이 발생할 가능성도 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본인의 질병에 대해서 좀 더 잘 아시면서 치과에 오시면은 이런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질병이나 복용한 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면 보다 안전한 치과 진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순태 원장님과 함께 올바른 구강 건강 이야기 함께 해봤고요. 이와 관련된 궁금증 계속해서 저희 건강백세 스마일과 함께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백세 스마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구강 건강에 관한 궁금증 계속해서 0220-4907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두 번째 주제 함께 봐야 되죠. 네. 도움 말씀 주실 원장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두 번째 주제 함께 원장님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송재중 원장님과 함께 이번에는 교정 치료에 관한 궁금증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들어 이 교정 치료가 점차 대중화되고 있으면서 그렇죠.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만큼 좀 올바르게 알아볼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 교정 치료 크게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교정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린이 교정이라고 하는 1차 교정 치료가 있고요. 성인 교정이라고 하는 2차 교정 치료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진에서도 나오는데 이제 위에 있는 사진이 이제 뺐다 꼈다 하는 교정 장치를 쓰는 1차 교정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이제 뼈가 아직 굳지 않은 어린 나이에 주로 시행하게 되고요. 아래에 있는 사진은 이제 브라켓이라고 하는 장치를 치아에 붙여서 진행하게 되는 2차 교정 치료 장치가 되겠는데요. 연구치로 이제 치아가 다 바뀐 다음에 일반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시기로 보면 뭐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성인까지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교정 치료를 한다 하면 요 2차 교정 치료, 성인 교정을 보통 생각하게 되는데요.
1차 교정 치료도 좀 중요한 치료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건데 조금 있으면 다른 화면이 나올 건데 이 1차 교정 치료를 할 때랑 2차 교정 치료를 할 때 같이 할 때의 치아 이동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이 원이 3개가 있는데요. 사진에서 보면 가장 작은 원이 이제 성장이 끝난 환자에서 이제 성인 교정 치료만을 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치아 이동 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큰 원이 하나 있죠. 저 검은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이 원이 이제 성장이 끝나지 않은 환자에서 1차 교정 치료하고 2차 교정 치료를 같이 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양이에요. 치아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부정교합이 심할 때는 1차 교정 치료에 도움을 받으면 보다 효과적으로 부정교합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어린이 부정교합의 그 대부분이 이가 이제 삐뚤삐뚤한 거를 바로잡고 싶어 하시는 이제 그런 욕구 때문에 하는 건데. 그렇죠. 예. 자, 근데 이제 어머님들은 되게 궁금해 하실 거예요. 물론 뭐 유전 같은 요인도 있겠지만 왜 하필 우리 애 이마 이렇게 삐뚤삐뚤할까? 아. 이렇게 뭐 저기 하소연 하시는 분도 계신데. 속상하실 거예요. 도대체 그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 부정교합이 생기는 원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어린 아이들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덧니입니다. 이 덧니는 쉽게 말해서 치아 사이즈하고 치아를 품고 있는 치조골이라고 하는 앞골의 사이즈의 부조화 때문에 오게 되는데요. 이 쉽게 말하면 치아는 사이즈가 큰데 뼈는 폭이 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아가 삐뚤삐뚤하게 나오게 되는데 증례 사진에서도 한번 볼 수 있는데 이제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그 치아가 이제 공간이 없으면 삐뚤삐뚤하게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적절한 1차 교정 치료를 해서 공간을 확보해 주면 치아가 자연스럽게 배열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1차 교정 치료를 할 때는 이제 뺐다 꼈다 하는 장치를 끼게 되는데요. 이 장치의 생김새는 다음 화면에서 나오지만 이제 입안에 끼기 때문에 이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오지 않는 장치고요. 이 장치를 이용해서 앞궁을 좌우로 또는 앞뒤로 이제 확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공간이 많이 확보되면서 치아가 이제 배열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뭐 쉽게 설명드리면 의자가 이제 3인용 의자가 있는데 사람이 4명이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리가 좁죠. 그래서 좋은 이제 환경을 만들어서 자리를 4개로 이제 늘려주면 사람들이 똑바로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것을 상상해 보면 되겠습니다. 네, 비유를 통해서 이해를 하기가 좀 네, 더 참 쉽다. 비유 잘하셨네요. 네, 맞아요. 네, 네. 정말 비좁은 앞궁 때문에 치아가 고르지 않게 나는 이유를 알아봤는데 원장님 그렇다면 이 밖에도 또 다른 원인이 있을까요? 네, 이제 원인은 또 다양할 수 있는데 먼저 살펴볼 게 유치가 일찍 빠졌을 때를 볼 수 있습니다. 유치가 일찍 빠졌으면 이제 보호자분들은 뭐 유치 좀 있으면 영구치로 나오잖아요. 중요한가요? 할 때가 있는데 유치는 영구치가 나올 공간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가 제때가 아니고 좀 미리 빠지게 되면 옆에 있는 치아들이 쓰러지면서 유치가 있어야 될 공간을 이제 먹어버립니다. 이러면 영구치가 나올 공간이 소실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적절한 교정 치료를 해서 유치를 다시 옆에 있는 치아를 밀어줘서 영구치가 나올 공간을 이제 확보해 줘야 됩니다. 뭐 교정 장치는 이렇게 입안에 끼는 장치로 간단하게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손가락 빨기 습관이 있겠습니다. 이 손가락 빠는 친구들은 참 많은데요. 이 손가락을 빨면 앞니가 좀 벌어지고 앞으로 돌출되는 부정교합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손가락 빨기는 강하게 그리고 짧게 빠는 것보다 약하게 빨더라도 오래 빨 때 더 악효과를 나타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6시간 이상 손가락을 하루에 빨게 되면 부정교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요. 이 나이에 있어서도 좀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만 4세 이전에 손가락 빨기 습관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부정교합이 개선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 6세 정도가 되면 이제 앞니 영구치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영구치가 나오고 나서도 손가락을 지속적으로 빨게 되면 부정교합이 좀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교정치료를 좀 요할 수도 있고요. 이 좀 간단하게 손가락 빠는 습관을 좀 억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냥 손가락에다가 밴드
뭐 반창고 같은 걸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빨다가 이제 느낌이 안 좋으니까 조금 억제를 시킬 수 있고요. 뭐 맛없는 액체 같은 거를 바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을 써도 애가 계속 빤다, 영구치도 나왔다 하면 교정 장치 중에 손가락이 이제 입안에 들어가는 걸 좀 막아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런 치료가 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네. 여기에 또 한 가지 이제 부정교합을 일으키는 요인이 네. 있어요. 자, 빅나리 아나운서 뭘까요?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혹시 뭐 음식 먹을 때 어금니가 아니라 앞니로 씹는 습관? 이런 거 아닐까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음식물 먹는 식습관도 사실은 영향이 있긴 영향이 있어요. 있어요. 맞췄네요. 네. 그렇지만 이제 네. 그거 말고도 우리가 구호흡이라고 합니다. 아, 이제 코가 입으로? 코가 막히거나 이제 네. 비염이 생겼을 경우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입으로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구호흡도 바로 부정교합, 애들 같은 경우에 부정교합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네. 그렇다면 송재준 원장님, 우리가 입으로 호흡을 했었을 때 이 아이들 부정교합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살펴보면 네. 사람 원래 코로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 비강호흡을 해야 되는데 이제 코가 비염 때문에 막히거나 이 편도 아데노이드라고 하는데 편도가 좀 커서 입을 벌리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혀의 위치가 정상보다 조금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위턱 성장을 자극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면 위턱이 이제 좁아졌으니까 치아가 이제 나올 공간이 부족한 겁니다. 하면서 치아도 삐뚤삐뚤, 또 치아도 앞으로 뻗어질 수 있고요.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얼굴이 좌우로 길고 좌우로 좀 좁고 상하로 좀 긴 얼굴 외모 형태를 가질 수 있는데요. 전형적으로 이런 것을 아데노이드 페이스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런 얼굴이 긴 상태가 이미 됐다. 그리고 부정교합이 있다 하면 교정치료를 물론 받으셔야 되는데 이게 약간 기저질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과적으로 편도에 대한 치료나 이제 비염에 대한 치료를 뭐 소아과라던가 이비인후과에서 같이 치료를 받으시면 좀 더 치료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외에 또 이제 다른 원인으로 볼 수가 있는 게 네. 치아가 이제 거꾸로 물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거꾸로 물리는 거는 앞니가 이제 반대로 물리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건 골격적인 주걱턱이랑은 조금 다른 요인이 되겠습니다. 치아 하나가 아니면 두 개가 거꾸로 물리는 건데 이제 왼쪽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치아가 거꾸로 물리면 이 윗니의 성장이 억제되면서 위턱의 성장도 억제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발견 즉시 치료를 하는 게 원칙이고요. 비교적 간단한 장치로 빠르게 개선이 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케이스 외에 또 볼 수 있는 게 이제 치아가 맹출되면서 치아가 이제 잘못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요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제 위에 엑스레이에서 동그라미 친 부분에 보면 소구치라고 하는 치아가 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송곳니가 나올 공간을 막고 있는데요. 이 바로 교정 치료를 진행하진 않고 좀 몇 개월 지켜봅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개선되는지 보고 자연적으로 개선이 안 되면 이제 교정력을 가해서 쓰러진 치아를 위로 세워주게 됩니다. 그러면 송곳니도 이제 자기 올라올 공간이 확보가 됐으니까 자연적으로 좀 올라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요 다음 엑스레이에서는 이제 어금니에 대해서 좀 볼 수 있는데요. 이 동그라미 친 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사랑니고요. 그 앞에 있는 건 중요한 어금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걸 방치하게 되면 잇몸도 안 좋아지고 충치도 생기고 이러면서 나중에 결국 뽑고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영구치 중에 이제 어금니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니를 뽑고 영구치를 제대로 세워서 이 치아를 건강하게 임플란트 없이 쓸 수 있게 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정교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원인들 파악해 봤는데요. 이와 관련된 궁금증 계속해서 저희 건강백세 스마일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잠시 전화 연결된 시청자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네, 저희 애가 앞니가 거꾸로 물려서 걱정인데 네. 언제 교정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아, 지금 현재 아이의 이가 거꾸로 물려서 언제쯤 교정을 해야 될지 궁금하다고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아이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8살이에요. 8살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원장님 연결시켜 드릴 테니까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그 치아가 전체적으로 다 거꾸로 물리는지 아니면 앞니 한두 개만 거꾸로 물리는지 어떻게 되나요, 그게?
앞니 하나만 거꾸로 물려요. 아, 네. 그리고 8살이라고 했고요. 이게 지금 거꾸로 물리는 거 8살이라고 보면 앞니가 이제 영구치로 보이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거꾸로 물리면 이제 골격적인 것을 좀 걱정해야 되는데 한두 개만 거꾸로 물리면 그냥 치아 쪽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요. 이런 경우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발견하는 즉시 특히 영구치면 치료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가까운 교정치과에 가서 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 둘째가 5살이거든요. 네네. 근데 첫째가 저렇게 물리니까 지금 둘째도 좀 걱정이 되는데 혹시 둘째는 언제쯤 그러니까 한 몇 살 정도에 치과 가서 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6세 정도가 되면 저희 치과 의사들이 만 6세를 좀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6세가 되면 어금니랑 앞니 영구치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영구치가 잘 못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과잉치가 있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6세 전후로는 한번 좀 영구치가 잘 올라오고 있는지 검사를 받아보는 걸 권해드려요. 그래서 만 5세라고 하면 한 1년 내외로 해서 한번 정밀 검진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앞선 이제 이야기를 조금 이어서 해보면은 네. 이제 여태 이야기했던 거는 대부분 치아가 이게 삐뚤삐뚤한 치아의 이제 부정교합에 대한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었는데요. 맞아요. 예. 자, 근데 악궁도 넉넉하고 우리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손가락을 빨거나 뭐 구업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 부정교합이 또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 난 골격 자체 다시 말하면 예, 턱뼈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바로 부정교합이 나타나는 경우가 생기는데 자, 송재정 원장님 이런 경우가 흔하게 발생합니까? 네, 꽤 자주 볼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교정치과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환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에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얼굴은 이제 골격적으로 봤을 때 딱 정위치에 있는 중간에 정상이 있을 수 있고 왼쪽의 사진을 보면 아래턱이 좀 작은 무턱 그리고 오른쪽의 사진을 보면 아래턱이 튀어나와 있는 주걱턱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인들은 주걱턱 경향이 조금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이 주걱턱은 주로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병을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렇군요. 네네. 네. 무턱 같은 경우는 유전적인 요인이 강하지만 후천적으로 뭐 턱을 아주 강하게 다쳤다던가 손가락을 너무 오래 빤다던가 이러면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주걱턱부터 한번 좀 살펴보면요. 주걱턱은 일단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아래턱은 괜찮지만 위턱 성장이 좀 덜 돼서 주걱턱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위턱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이 위턱이 성장되려면 성장이 아직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린 나이에 교정 치료를 시작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철 가면 같은 걸 썼는데 요즘에는 이제 얼굴 밖으로 나오는 부피를 좀 줄이는 장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좀 요거에 맞다고 하면 요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티나지 않는 장치도 쓸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아, 그렇군요. 네, 입안의 사진에서도 또 좀 볼 수 있는데 이제 주걱턱이 있으면 교합도 이렇게 거꾸로 물립니다. 이게 아래턱, 위턱의 위치만 적절히 잡아줘도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앞니가 거꾸로 물린 게 개선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장님 위턱은 정상인데 이 아래턱만 좀 튀어나온 주걱턱 치료법 그렇죠.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네. 아래턱 성장을 억제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재발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성장이 좀 끝날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좀 치료를 연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성장이 끝나고 나서 판단했을 때 부정교합이 심하지 않다 그럼 교정으로 성인 교정으로 그냥 마무리를 하는 거고 애석하게도 이제 성장판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 엑스레이에서 손 사진을 찍으면 알 수 있는데요. 성장이 거의 끝났는데 이제 너무 주걱턱이 심하다 하면 요 다음 사진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주기적으로 치과에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뭐 위턱 아래턱 이제 따로따로 문제가 있는 경우 말고 이제 동시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경우는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요 치료 사진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위턱이 저성장이 되면 위턱을 얼른 이제 좀 빼주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처음 상태, 그 중간에 있는 사진이 위턱을 좀 빼준 겁니다. 빼줘도 시간이 지나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아래턱이 다시 돌출되게 되는데 이 가끔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거 1차 교정 치료해도 효과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네. 이게 1차 교정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외모가 이 정도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 그렇군요. 네, 수술을 하게 되는 가능성도 좀 낮출 수 있어서 이런 경우는 교정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주걱턱과 반대로 아래턱, 무턱의 경우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아래턱, 무턱은 비교적 편한 장치로 입안에 끼는 장치를 쓸 수 있는데요. 아이의 안모가 이제 많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 얼굴 안모 사진을 한번 볼 건데요. 이제 왼쪽에 이제 나오게 되겠는데, 왼쪽에 나오는 사진이 이제 처음에 무턱인 친구고요. 이게 아래턱이 이제 작은 거예요. 그래서 좀 입안에 끼는 편한 장치로 아래턱을 성장을 촉진해서 안모를 좀 개선할 수 있고요. 입안 사진을 봐도 교합이 이제 개선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아래턱이 작으니까 윗니가 많이 뻗어져 있어요. 근데 이 아래턱만 성장을 시켜도 이렇게 앞니의 관계가 딱 물려서 면을 잘 끊어 먹을 수 있게 교합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머리에 쓰는 장치 같은 걸 쓰는 경우도 있는데, 요 머리에 쓰는 장치는 이제 위턱이 과도하게 성장된 경우에는 이런 걸 좀 쓰게 됩니다. 이거는 아기가 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커서 협조도가 있을 때 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요 임상직내 사진에서도 이따 좀 보게 되겠지만, 이제 위에 치아가 뻗어지면서 위턱이 뻗어졌는데 이런 장치를 쓰게 되면 치아가 뻗어진 것도 많이 좋아지고 입술 돌출도 좀 많이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다양한 교정 치료 이야기를 함께 해봤네요. 네네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교정 치료 계획이 있거나 이 교정 치료 중이신 환자분들한테 당부하실 말이 있으시면. 네. 그 교정 치료할 때 많이 무서워하세요. 식사는 할 수 있냐? 이거 뭐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데, 교정 치료도 다 적응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적응기가 지나고 나면 일반적으로 잘 지내십니다. 그래서 너무 미리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교정을 할 때 이제 불편감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면 편안하게 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고, 교정을 이제 하시는 분들은 양치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치질을 구강 위생을 굉장히 철저하게 좀 관리해 주시고요. 그 교정 치료는 이제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기 때문에 끈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체크를 잘 받으면서 교정 치료를 잘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정 치료할 때 좀 불편하잖아요. 이 불편감을 줄이려면 어떤 방법들이 필요할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처음에 힘을 작용하고 나면 치아가 아무래도 좀 불편감이 있는데요. 이게 보통 아이들은 한 2, 3일 정도 가고요. 네. 성인들은 4, 5일 정도 갈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좀 부드러운 식사를 좀 드신다던가 너무 찬 거, 막 얼음 이런 건 드시지 마시고요. 또 양치질을 또 굉장히 세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 양치질을 좀 부드럽게 여러 번 이렇게 하신다던가, 양치질 할 때 좀 시리다 이러면 시중에 이제 시린 걸 완화시키는 치약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꾸준히 쓰시면 도움이 좀 될 거고요. 흔하지는 않은데 통증이 좀 있다, 나는 통증에 예민하다 하면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이제 진통제 같은 것을 하루나 이틀 정도 복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교정 장치나 와이어에서도 통증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이 디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선택하시면 조금 더 통증에서 좀 자유롭게 교정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송재준 원장님과 함께 다양한 치과 교정 치료 방법, 주의할 점들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시고요. 혹시나 이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다면 저희가 방송 끝나고도 계속해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02-2000-4907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즘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면서 여러분들 건강 신경 쓰실 것 같은데요. 건강관리 그 어느 때보다 유념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